2024년 한 편의 오래된 드라마가 전 세계 스트리밍 차트를 뒤흔들었습니다. 133억 분. 50년 전에 만들어진 텔레비전 시리즈를 사람들이 다시 틀어놓고 다시 울고 다시 안도하며 숨을 내쉰 시간입니다. 그 드라마의 이름은 초원의 집이었습니다. 1974년부터 1983년까지 9년 동안 미국 MBC 방송을 통해 200편이 넘는 에피소드가 전파를 탔습니다. 아버지 찰스가 바이올린을 켜고 어린 로라가 초원 위를 달리고 어머니 캐럴라인이 부엌에서 빵을 굽던 장면들, 수천만 명의 시청자가 그 가족의 저녁 식탁 앞에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원작자, 실제 로라 잉걸스 와일더의 삶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화면 속 초원은 늘 황금빛이었지만 진짜 로라의 초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묻고 집이 불타고 남편이 쓰러지고 빈털터리로 떠돌던 여자. 그녀가 첫 소설을 세상에 내놓은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왜 하필 65세였을까요? 왜 그 전에는 쓰지 못했을까요? 아니,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쓸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18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위스콘신주 페핀. 커다란 숲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던 그 작은 고장에서 로라 엘리자베스 잉걸스라는 이름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1867년 2월 7일,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아빠 찰스 잉걸스는 손재주가 좋은 농부였습니다. 통나무를 깎아 집을 지었고 저녁이면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현 위로 그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좁은 오두막 안에 선율이 번졌고 엄마 캐럴라인은 난로 옆에서 바느질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갈색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엄마의 얼굴 위로 불빛이 일렁이던 그 저녁들이 로라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로라에게는 2살 위의 언니가 있었습니다. 메리 어밀리아 잉걸스. 금빛 머리카락에 파란 눈을 가진 메리는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이었고 로라는 그 반대였습니다. 키가 작고 눈이 크고 무엇이든 직접 만져보고 뛰어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품. 아빠 찰스는 그런 둘째 딸에게 하프파인트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하프파인트, 작은 잔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잉걸스 가족에게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찰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서쪽을 향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넓은 땅, 더 새로운 시작. 그 꿈은 가족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로라가 2살이 되기 전 가족은 위스콘신을 떠나 캔자스주 인디펜던스로 향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구역 인근의 땅이었습니다. 찰스는 곧 백인 정착민에게 개방될 것이라는 소문을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착민 퇴거 소문이 돌자 가족은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위스콘신으로 돌아온 것이 1871년, 그리고 1874년에는 미네소타주 월넛그로브로. 그곳에서 가족은 플럼 크릭 둑 위의 판 땅굴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벽은 흙이었고 천장은 풀뿌리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진흙물이 스며들었고 여름이면 밀밭 위로 새떼가 몰려들어 한 해 농사를 앗아갔습니다. 2년 연속 흉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짐을 쌀 것인지 아니면 흙벽 앞에서 버틸 것인지. 찰스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가족은 아이오와주 버오크로 떠났습니다. 이 시기에 잉걸스 가족에게 5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막내 여동생 그레이스 펄 잉걸스. 1877년 5월 아이오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가족이 다시 월넛그로브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페핀에서 캔자스로, 캔자스에서 다시 위스콘신으로, 위스콘신에서 월넛그로브로, 월넛그로브에서 버오크로, 그리고 다시 월넛그로브로. 로라가 12살이 될 때까지 가족은 적어도 6번 이상 짐을 풀고 다시 쌌습니다. 새 학교에 가면 아이들의 시선이 먼저 닿았고 이름을 외우기도 전에 다시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로라는 훗날 이 경험을 책에 담으면서
관찰하는 습관이 이때 생겼다고 회상한 바 있습니다. 1879년 봄, 찰스는 철도 회사의 일자리를 얻어 다코타 준주로 향했습니다. 오늘날의 사우스 다코타주 드스밋입니다. 가족은 그해 가을, 측량사의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로라는 12살이었고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이사가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드스밋에서 보낸 첫 겨울은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 1880년에서 1881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은 달랐습니다. 역사의 긴 겨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그 계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드스밋에 정착하기 직전 가족에게는 이미 한 차례 균열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1876년 미네소타에서 아이오와로 이동하던 중간에 태어난 남동생 프레디, 찰스 프레드릭 잉걸스라는 이름을 받은 아기는 생후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캐럴라인의 품에서 차가워져 간 아기의 무게를 로라가 기억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로라는 당시 9살이었습니다. 훗날 그녀가 쓴 어떤 책에도 프레디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빠져있는 이름, 그 침묵이 어쩌면 가장 깊은 슬픔의 형태였을지 모릅니다. 프레디를 떠나보낸 지 3년 후 1879년 봄, 언니 메리가 심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로라는 그것을 성홍열이라고 기록했지만 후대의 의학 연구는 바이러스성 수막내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열이 내린 뒤에도 메리의 시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4세의 금발 소녀는 그렇게 영영빛을 잃은 것입니다. 메리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된 뒤 잉걸스 가족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캐럴라인은 메리의 손을 잡고 집 안 구석구석을 다시 알려주었고 아빠 찰스는 저녁마다 바이올린을 더 오래 켰습니다. 메리가 볼 수 없는 세상을 소리로라도 채워주려는 것이었을까요? 로라는 달라진 언니 곁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느꼈을 것입니다. 메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대신 말해주어야 했습니다. 창밖의 풍경, 길 위의 사람들, 하늘의 색깔. 로라가 훗날 그토록 세밀한 묘사의 글을 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언니의 눈이 되어야 했던 이 시절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 겨울이 왔습니다. 1880년 10월부터 눈보라가 시작되었고 1881년 봄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끊기고 마을의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밤이면 잉걸스 가족은 건초를 꼬아 만든 막대를 난로에 넣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밀가루가 떨어지자 엄마 캐럴라인은 미라를 커피 분쇄기로 갈아 빵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맺혔지만 분쇄기를 돌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면 가족이 굳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라는 훗날 이 겨울을 한 권의 책으로 남겼습니다. 긴 겨울. 그 책 속에서 로라는 추위보다 무서웠던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고 서술했습니다. 내일도 눈보라가 올 것이고 모레도 올 것이고 그 다음 날도 올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스밋의 봄이 찾아왔을 때 로라는 14살이었습니다. 가족은 살아남았지만 빈곤은 여전했습니다. 메리를 아이오와주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에 보내야 했는데 학비가 필요했습니다. 찰스와 캐럴라인은 메리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로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882년 12월 로라는 15살의 나이에 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드스밋에서 19km 떨어진 바우처 학교의 교사로 부임한 것입니다. 칠판 앞에 선 소녀 교사의 학생 중에는 로라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로라는 훗날 교직이 즐겁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부터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고 당시 여성에게 허락된 직업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사 월급의 상당 부분은 메리의 학비로 보내졌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한 청년이 마차를 몰고 바우처 학교까지 찾아왔습니다. 로라를 드스밋의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금빛 곱슬머리에 파란 눈, 말을 다루는 솜씨가 남다른 그 청년의 이름은 알만조 제임스 와일더였습니다. 로라보다 10살 많은
25살의 독립 자영농이었습니다. 영하의 바람이 마차 덮개를 흔드는 겨울길 위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드스미까지 19km를 달렸습니다. 대화가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알만조는 과묵한 사람이었고 로라도 낯선 이 앞에서는 말수가 줄어드는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주 어김없이 나타나는 마차의 말발굽 소리가 로라에게는 금요일을 기다리는 이유가 되어갔을 것입니다. 1883년부터 1885년까지 로라는 3차례 교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드스밋 학교에 다녔습니다. 졸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3번째 교직이 졸업 시기와 겹쳤기 때문입니다. 15세에 시작한 교단 생활은 18세에 끝이 났습니다.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1885년 8월 25일, 로라 잉걸스는 알만조 와일더와 결혼했습니다. 드스밋의 목사관에서 치러진 조촐한 예식이었습니다. 로라는 18, 알만조는 28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멜리와 베스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알만조에게도 로라라는 이름의 누이가 있었기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 로라의 중간 이름 엘리자베스에서 따온 것입니다. 결혼 첫 해, 알만조의 농장은 풍작이었습니다. 드스밋 북쪽에 새로 지은 집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들만의 저녁 식탁을 차렸습니다. 알만조가 직접 깎은 나무 식탁 위에 엄마 캐럴라인에게 배운 빵이 놓였고 창밖에는 밀밭이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1886년 12월 5일 딸이 태어났습니다. 로즈 와일더. 로라는 19살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갓 태어난 로즈를 안고 있는 로라의 팔은 어린 시절 엄마 캐럴라인이 프레디를 안고 있던 그 팔과 같은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라의 마음속에는 캐럴라인이 겪었던 상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을지 모릅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888년 봄, 부부 모두 디프테리아에 감염되었습니다. 로라는 회복되었지만 알만조에게는 신경합병증이 남았습니다. 양쪽 다리 일부가 마비된 것입니다. 회복된 뒤에도 알만조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9살, 농부에게 다리는 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알만조는 지팡이를 짚으며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쟁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불안정한 다리는 고랑 사이에서 자꾸 비틀거렸을 것입니다. 로라는 집 안에서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이고 도와야 할지 모른 척해야 할지 사이에서 입술을 깨물었을지 모릅니다. 과묵한 남편의 자존심을 로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듬해인 1889년 7월 11일, 로라는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조차 짓지 못한 채 12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드스밋 묘지의 작은 비석에는 알만조 제임스 와일더의 아기 아들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름 없는 비석 앞에서 로라가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로라가 훗날 쓴 어떤 소설에도 이 아들의 존재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프레디를 지웠던 것처럼 이 아이도 지웠습니다. 아니, 지운 것이 아니라 차마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묻은 그 해, 농장의 헛간에 불이 났습니다. 건초와 곡식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집이 불에 탔습니다. 3살 로즈가 실수로 낸 불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로라와 알만조가 몇 년에 걸쳐 지은 그 집이 1시간 만에 재가 된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 남편의 마비, 헛간 화재, 집 전소. 이 모든 일이 불과 2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가뭄까지 겹쳤습니다. 128헥타르의 초원 위에 비는 내리지 않았고 빚만 쌓여갔습니다. 로라는 22살이었고 인생에서 가장 깊은 바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로라였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떠날 것인지,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제 위에서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것인지. 로라와 알만조는 떠나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890년경 두 사람은 로즈를 데리고 드스밋을 떠났습니다.
먼저 미네소타주 스프링밸리에 있는 알만조의 부모 집으로 갔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약 1년간 그곳에 머무는 동안 로라는 시어머니의 부엌에서 식사를 하고 알만조는 천천히 다리를 회복해 갔을 것입니다. 그 뒤 두 사람은 따뜻한 기후가 알만조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플로리다주 웨스트빌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대평원에 익숙했던 이들에게 플로리다의 습기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낯선 기후, 낯선 이웃들 사이에서 고립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결국 1892년 다시 드스밋으로 돌아왔습니다. 드스밋에서 작은 집을 사서 2년을 더 버텼습니다. 하지만 대평원의 가뭄과 혹한은 변하지 않았고 로라와 알만조 앞에는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겠는가? 두 사람 모두 답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세 곳을 떠돌며 로라는 한 가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집이란 건물이 아니라는 것. 벽이 불에 타고 지붕이 내려앉아도 가족이 함께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면 그곳이 집이라는 것. 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단단한 터전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을 것입니다. 1894년 로라와 알만조 그리고 7살 로즈는 마차에 짐을 싣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미주리주 맨스필드, 드스밋에서 약 10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전 재산은 마차 한 대에 실을 수 있는 양이 전부였고 그중 $100가 새로운 땅의 계약금이 될 것입니다. 맨스필드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이 산 땅은 약 16헥타르의 언덕이었습니다. 돌이 널려 있고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농사를 짓기에는 가장 부적합해 보이는 땅. 그 위에 서 있던 것은 창문도 없는 통나무 오두막 한 채뿐이었습니다. 로라와 알만조는 그 땅에 로키 리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위투성이 산등성이, 그 이름이 현실 그대로였습니다. 처음 몇 년간 유일한 수입원은 장작이었습니다. 알만조가 나무를 베고 로라가 함께 마차에 실어 마을로 가져가면 한 짐에 50센트를 받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남편이 도끼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로라는 매일 아침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불안과 안쓰러움 사이에서 그러나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지만 열매가 맺히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밭을 갈고 닭을 키우고 젖소를 돌보면서 로라와 알만조는 한 뼘씩 땅을 넓혀갔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창문 없던 오두막은 10개의 방을 가진 농가로 바뀌어 있었고 16헥타르의 돌밭은 80헥타르의 사과 과수원과 양계장과 낙농장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성공이라 부를 수도 있었겠지만 로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페핀의 숲, 월넛그로브의 흙벽, 드스밋의 눈보라, 이름 없는 아들의 비석. 그 모든 기억이 미주리의 사과 향기 아래 묻혀 있었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11년 로라는 44살이었습니다. 미주리 루럴리스트라는 농업신문의 기고 요청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농부의 아내가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로라는 농장 생활, 가정 살림, 여성의 역할에 대해 썼습니다. 글을 쓰는 일이 로라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이 시기의 칼럼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로라는 거창한 주제 대신 부엌의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 이웃과 나눈 대화, 계절이 바뀔 때 느끼는 공기의 변화를 글로 옮겼습니다. 언니 메리의 눈이 되어 세상을 묘사하던 어린 시절의 습관이 수십 년이 지나 글이 된 셈입니다. 한편 딸 로즈는 이미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로즈 와일더 레인, 저널리스트이자 소설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로즈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글을 쓰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두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 언제나 글이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 로즈는 어머니에게 글쓰기 실력을 더 갈고 닦을 것을 권했습니다. 로라의 칼럼이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필력이라면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즈의 도움으로 로라는 잡지에 농가 인테리어 관련 기사 2편을 실었지만 그 이상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1924년 엄마 캐럴라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85세였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928년 언니 메리가 뒤를 따랐습니다. 63세, 평생 눈이 보이지 않는 채로 살았던 메리는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님 곁에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엄마와 언니를 잇따라 떠나보낸 뒤 로라의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페핀의 숲에서 바이올린을 켜던 아빠, 분쇄기를 돌리며 빵을 만들던 엄마, 볼 수 없는 눈으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언니 메리.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신과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것은 의무에 가까운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1929년 로라는 62살의 나이에 자서전 초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개척자 소녀. 어린 시절부터 결혼까지의 기억을 담은 원고였습니다. 하지만 출판사들은 이 원고를 거절했습니다.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자서전은 시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시기 1929년에 주식시장 붕괴가 와일더 가족의 저축을 모두 앗아갔습니다. 로즈의 투자금도 사라졌습니다. 200에이커의 농장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현금은 바닥이 난 것입니다. 대공황 속에서 로라에게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생존의 도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로즈는 어머니의 개척자 소녀 원고를 읽고 방향을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성인용 자서전이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로 다시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라는 딸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첫 부분, 위스콘신 페핀의 숲속에서 보낸 유년기를 골라내어 새로운 이야기로 확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거절당한 자서전의 파편에서 6천만 부가 팔리게 될 시리즈의 첫 씨앗이 움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로라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1932년 로라 잉걸스 와일더는 65세의 나이에 첫 소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커다란 숲 속의 작은 집. 하퍼 앤드 브라더스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의 첫 인쇄 수표는 $500였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것은 로라가 평생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벌어들인 글의 대가였습니다. 책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어린 독자들이 보내는 편지가 농장으로 쏟아지기 시작했고 출판사는 후속작을 요청했습니다. 로라는 다음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알만조의 유년기를 다룬 파머 보이가 1933년에 캔자스 시절을 담은 초원의 작은 집이 1935년에 출간되었습니다. 로즈는 어머니의 원고를 읽고 편집 의견을 보내는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의 협업은 가깝고도 험난했습니다. 서로의 문장을 두고 편지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 감정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1935년 로즈가 로키 리지 농장을 영구히 떠나면서 대면 협업은 끝이 났지만 편지를 통한 작업은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로라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미주리에 10개짜리 방이 있는 농가에서 60이 넘은 여성이 연필을 쥐고 줄이 쳐진 공책 위에 글을 씁니다. 창밖에는 사과나무가 늘어서 있고 부엌에서는 알만조가 커피를 데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팡이가 부엌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로라는 고개를 들어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1937년에 플럼 크릭 두구이에서 1939년에 실버 호숫가에서 1940년에 긴 겨울, 1941년에 초원의 작은 마을, 그리고 1943년의 시리즈의 마지막 권, 이 행복한 황금의 날들이 출간되었습니다. 1932년부터 11년에 걸쳐 완성된 8권의 시리즈, 로라는 첫 책을 낸 65세부터 마지막 책을 낸 76세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쓴 것입니다. 책이 한 권씩 나올 때마다 독자의 편지가 늘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로라에게 마치 할머니에게 편지를 쓰듯 자신의 이야기를 보내왔고 로라는 가능한 한 모든 편지에 답장을 썼습니다. 로키 리지 농장 앞에는 자동차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책 속에 로라를 직접 만나고 싶어하는 가족들이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온 것입니다. 시리즈가 가져다 준 인쇄는
와일더 부부에게 결혼 50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선물했습니다. 빚에 쫓기고 가뭄에 시달리고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던 두 사람이 마침내 돈 걱정 없이 사과나무 아래 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65세 이후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1949년 10월 23일 알만조 와일더가 로키 리지 농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92세였습니다. 결혼한 지 64년, 디프테리아로 다리를 잃은 지 61년, 그 긴 세월 동안 지팡이를 짚고 밭에 나갔던 남편이 마침내 쉬게 된 것입니다. 알만조가 떠난 뒤 로라는 로키 리지 농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82세, 이웃들과 친구들이 번갈아 들러 살폈고 로라는 편지를 쓰고 팬들을 맞이하고 정원의 꽃밭을 가꾸며 8년을 더 보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 도착하는 편지 속에 로라를 사랑하는 아이들의 세상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4년 미국 도서관협회는 아동문학에 평생 공헌한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을 새로 만들면서 그 상의 이름을 로라 잉걸스 와일더 메달이라 명명했습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로라 본인이었습니다. 87세의 로라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500달러짜리 첫 인쇄 수표를 받았을 때보다는 조용히 미소 지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1957년 2월 10일 로라 잉걸스 와일더는 로키 리지 농장의 자택에서 수면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일을 사흘 지난 뒤였습니다. 향년 90세, 페핀의 작은 오두막에서 태어나 대륙을 가로지르며 살았던 여성이 자신이 직접 일군 농장에서 눈을 감은 것입니다. 로라가 떠난 뒤에도 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리즈는 단 한 번도 절판되지 않은 채 계속 인쇄되었고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로라가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 지난 1974년 책을 사랑하던 한 텔레비전 프로듀서의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화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에드 프렌들리, MBC 방송국 출신의 프로듀서였던 그는 딸이 매년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을 보고 영상화 판권을 구입했습니다. 각본가 블랑슈 아날리스가 대본을 쓰고 프렌들리는 감독을 찾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사람은 마이클 랜던이었습니다. 랜던은 조건을 붙였습니다.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찰스 잉걸스 역을 직접 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렌들리는 동의했고 1974년 3월 30일 2시간짜리 파일럿 영화가 MBC를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해 9월 정규 시리즈가 시작된 것입니다. 랜던은 시리즈의 총괄 프로듀서이자 각본가이자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책의 이야기를 충실히 따르기보다 잉걸스 가족의 정신을 화면에 담는 쪽을 택했습니다. 원작에 없는 인물을 만들기도 했고 한 시즌에 22시간이 넘는 분량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이야기를 직접 써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라마는 원작과는 별개의 작품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그 드라마가 전달한 것은 로라의 책이 전달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의 무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위기를 넘기고, 함께 웃고 우는 사람들의 이야기. 시청자들은 잉걸스 가족의 저녁 식탁에 자신의 가족을 겹쳐보았고, 그래서 울었습니다. 멜리사 길버트가 로라를, 마이클 랜던이 찰스를, 캐런 그레슬이 캐럴라인을 연기한 이 시리즈는 9년 동안 200편이 넘는 에피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즌 초기에는 닐슨 시청률 상위 10위 안에 들었고 종영 이후에도 재방송과 신디케이션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1984년 시리즈의 마지막 텔레비전 영화 마지막 작별이 방영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월너크로브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건물을 하나씩 폭파합니다. 촬영지 토지 임대 계약의 반환 조건 때문이었지만 랜던은 그 철거를 극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마을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얼굴 위로 시청자들도 함께 작별을 고한 것입니다. 로라는 이 드라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리즈가 시작되기 17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라가 연필로 쓴 문장들이
화면 위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로라가 기억한 아빠의 바이올린 소리가 랜던의 손가락 끝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로라가 묘사한 초원의 바람이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의 세트장에서 카메라 앞을 스쳐갔습니다. 드라마가 종영된 지 40년이 지난 2024년, 초원의 집은 그의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구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33억 분. 인터넷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1870년대 초원의 가족 이야기를 골라서 재생 버튼을 누른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불렀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로라가 책에 담았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로라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소박하고 달콤한 것들이야말로 삶의 진짜인 것을 나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은 미주리 루럴리스트 칼럼에 실렸던 것으로 로라가 직접 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소박한 기쁨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 그리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여전히 최선입니다. 로라 잉걸스 와일더가 남긴 이 말은 그녀의 90년 생애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6천만 부, 40개 이상의 언어. 책이 나온 지 90년이 넘었지만 매년 새로운 아이들이 이 시리즈를 처음으로 펼칩니다. 미국의 어느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커다란 숲 속의 작은 집의 첫 페이지를 소리내어 읽어주고 아이들은 숲속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쓴 여자가 65세까지 단 한 권의 책도 내지 못했다는 것을. 아들을 묻고 집이 불타고 남편이 쓰러진 뒤에도 연필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 자체이고 그 이야기 안에서 느끼는 따뜻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뒤 다시 이 책을 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읽어주려고 책장에서 꺼낸 사람, 부모님이 읽어주었던 기억이 떠올라 다시 찾은 사람. 그들은 어린 시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문장 사이에 묻혀있는 슬픔, 밝은 묘사 뒤에 숨겨진 결핍,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딘 뒤에야 쓸 수 있었던 문장들의 무게를. 로키리지 농장은 지금도 미주리주 맨스필드에 남아 있습니다. 로라가 글을 쓰던 서재, 알만조가 만든 가구, 두 사람이 함께 심었던 나무들. 방문객들은 로라의 책상 앞에 서서 그 작은 의자에 앉아 연필을 잡고 있었을 노인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 책상 위에서 태어난 문장들이 책이 되었고, 책이 드라마가 되었고, 드라마가 133억 분의 스트리밍이 되었습니다. 바위투성이 언덕 위에 창문 없는 오두막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150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 세계의 화면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로라의 인생에서 가장 자주 반복된 단어는 다시였을 것입니다. 다시 짐을 싸고, 다시 집을 짓고, 다시 씨를 뿌리고, 다시 글을 쓰는 것. 가족이 태어나고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다시 아침이 오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로라 잉걸스 와일더의 삶이었습니다. 로라가 남긴 말 중 가장 짧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수십 번 이사하고 집을 잃고 다시 짓고 다시 잃었던 여자가 쓴 이 한 문장에는 그녀의 90년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밤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초원의 집을 재생합니다. 화면 위로 초원이 펼쳐지고 작은 소녀가 언덕을 달려 내려오고 나무 집에서 바이올린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가에 왜 물기가 맺히는지 이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